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 세기, 새 글쓰기 우리 교재 27쪽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586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386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586이죠. 50대고 그다음에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뭐 이렇게 이제 586 세대로 바뀌었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시위 운동도 많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데모도 많았고 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지금 80년대 90년대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80년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이제 글쓰기 스타일 변화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 문장으로 조금 우습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라에서 수다로. 우리 이제 니 구라치지 마라. 응? 구라 하면 보통 거짓말을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죠? 니 구라다.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원래 구라라는 말은 작가가 자기 주장을 이제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말하는 속된 표현인데 예전에는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조금 그 이 사례에 해당되는데 도올 김용옥도 요즘에는 뭐 별로 매체에 잘 안 나오지만 한때 도올 김용옥이 그 EBS 교육방송에도 나오고 한때 휩쓴 적이 있죠. 예, 도올 김용옥도 약간 이런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다음 이제 구라하고 수다를 구분하면 수다라는 것은 우리 수다 떤다, 응? 잡담이나 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재밌게 보통 우리가 큰 뭐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그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혹은 글로 표현하면 글쓰기. 그래서 90년대 젊은 여성 작가들의 글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뭐 구라, 수다 이렇게 이제 조금 재밌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좀 구라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수다의 시대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을 한답니다. 뭐 저는 뭐 정말 그런가 이렇게 완전히 공감하지는 않지만 90년대는 수다 시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구라라는 표현이 어떤 한 개인의 조금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하기 표현 능력이 구라에 들어가면 수다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가 어떤 한 개인이 독점하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좀 배운 사람들,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이 막 혼자 잘난 척하고,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는 독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라에서 수다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을 이제는 예전처럼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는 음? 독자를 의식 안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작가도 그렇고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즘에 가장 요구하는 그죠? 학생들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 자기 혼자 떠드는 거는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 왕따 당하기 쉽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예전에 이런 거는 이제 그래 니 똥 굴다 하면서 좀 조롱하고 이랬어요. 예, 막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논객들 중에 뭐 강준만이나 그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뱉으마라는 그 이제 글을 쓴 진중권. 근데 진중권 씨가 많이 퇴색했어요. 이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진보 논객이 아니고 거의 기득권 보수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요즘에 욕을 많이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딴지일보의 김어준. 김어준은 아직까지 계속 진보 계열에 남아있고 예, 강직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독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야말로 민주적인 글쓰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방금 말한 김영민이나 진중권, 김어준인데 여기서 이제 진중권 같은 분들은 좀 퇴색하고 뭔가 변색한 면이 있고 김어준은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한국 지성계에서 이제 글쓰기에 관련해서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민주화와 더불어 독자와 공감하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글쓰기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 속에는 어떤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몸담고 있는 사회,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사회죠. 이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문제, 시대적인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독자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도 그렇게 그게 맞게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아주 옛날 분 중에서도 이런 글쓰기 방식을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암 박지원이라고 알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국사 시간이나 뭐 배웠겠죠? 연암 박지원. 이분이 옛날 한 말 중에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의 글이 그 당대야 어찌 난해하고 모호했겠는가. 모두 당시의 걸 이어서 그때 사람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요새 사람들은 이런 줄은 모르고 무조건 옛 사람의 글을 본뜨고 흉내내어 가지고 좀 어렵고 좀 그런 난잡한 때깔을 부리면서도 스스로는 간명하고 간명하다 말은 간단 명료하다 이 말이죠. 명료하고 예스럽다고 여기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만약 남들이 자기 글을 읽고자 할 경우 그때마다 자기가 일일이 주석을 달아줘야 할 지경이라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다 쓰겠는가. 이 박지원 씨가 연한 박지원 씨가 해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뭐 자기 혼자 옛날에 좀 유명한 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조금 난해한 글들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 글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자기가 인용하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죠. 사실은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조금 난해한 문장들, 그죠? 이런 자세는 요즘 같은 이제 민주화 시대는 이렇게 잘난 척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동시대의 그 독자들을 의식한 글쓰기가 참된 글쓰기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좀 흐름. 지금까지 글쓰기가 작가인 자기 자신이 사라진 3인칭 단수 뭐 그 혹은 그녀 뭐 이렇게 3인칭의 어떤 글쓰기, 좀 비평적인 글쓰기. 이러한 글이 마치 좋은 글인 것처럼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태도가 사실은
원래는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뒤로 사라진다는 거죠. 예,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주의라는 것은 글쓰기의 주인공이 작품이나 이 텍스트가 아니라 글을 쓰는 나라는 것을 어? 이제 의식하고 결국 작품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기 자신의 무한한 책임감을 작가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이제 작가주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죠. 책 서문에 보면은 상투적인 우리가 판에 박힌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내 손을 떠나 독자를 만난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한때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작가들이. 그럼 이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응? 응. 이 책은 내 손을 떠나 독자를 만난다. 자기 손을 떠났다. 이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그 회피하는 태도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개선되면은 자기가 제작한 그 작품 혹은 책도 제작하고 또 인용하고 보충해서 또 새로 출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게 당연한 현실인데, 그죠? 한번 쓰면은 이제는 끝이다. 독자들이 알아서 해라. 내 손을 떠났다. 이런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의 차이인데, 이 글에 또 공감하는 분들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뭐 글이나 작가를 떠난 어떤 생명체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작품주의입니다. 만약에 말을 붙인다면은, 그죠? 이 작품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서구권에서 유래한 그런 태도다. 근대 서구 사회의 어떤 태도, 좀 객관주의를 지향하는 태도, 어? 음? 자기의 주체성을 좀 약화시키고 객관주의를 강조하는 태도죠. 기본적으로 사실 글이라는 것은 작가인 나, 즉 글쓴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글쓴 그 화자 혹은 나 자신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키는 태도, 뭐 아까 위에 나온 표현처럼 이제 이 책은 내 손을 떠나 독자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키는 태도는 작품 자체를 좀 이제 뭐 완전히 완성된 작품으로 강조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작가가 조금 무책임하고 도피하는 어떤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 이제 최인훈 광장이란 글을 쓴 최인훈 이분은 글을 여러 번 개정해서 다시 출간한 경험이 많은 작가입니다. 이렇게 작가가 끝없이 계속해서 자기 글에 대해서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죠? 어, 개정판을 내고 이렇게 작가가 어떤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서 이 최인훈 씨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글이라는 것이 글 쓴 사람이 결국은 만들어낸 여기 우리 텍스트에서는 분비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이것도 창조물이고 분비물이란 것도 어쨌든 자기의 어떤 고통의 어떤 산물이죠. 그래서 이 글은 글쓴이가 변화하는 그런 관점까지도 나중에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가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는 독자한테 맡기는 그런 거는 아니죠. 계속해서 자기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밖이 조금 시끄럽네요. 제가 문을 닫았는데도 네, 죄송합니다. 집에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시끄러우니까 제가 요때 막 동영상을 조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글쓰기가 이제 창조적인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질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서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한 6분 정도 됩니다. 창조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듣게 되는 내용은 그 저번 앞 시간에 제가 한 말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을 좀 했는데 완전한 이제 오리지널 독창적인 그런 어떤 작품이나 그런 글쓰기 방식은 이제 쉽지 않다고 했죠. 어디서 본 듯한 예전에 어떤 다른 작품에서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혼성 모방 형식으로 좀 패러디해서 자기가 재소화해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이제 많이 예전처럼 완전한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집도 하나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이런 시각도 있고 이걸 또 뭐 우리가 뭐 완전히 100% 존중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하는 것 중에 창조는 결국 편집이다. 우리가 예술가적인 막 창의성을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익숙한 것들을 새로 조합하는 거 그 자체가 창조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나오는 김정훈 박사님의 이제 말인데 제가 뭔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다른 것을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창조는 편집이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면 부담이 훨씬 적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 비슷하죠. 순수한 자기 생각은 독창적인 생각 아니지만 이거를 자기가 좀 패러디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소화해서 편집한다. 혼성 모방의 어떤 그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기획은 기획자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선택하는 많은 것들, 선택의 조건들을 따지는 것들, 이런 모두가 기획이고 또 우리는 매일 기획을 한다. 그래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기획이기 때문에 이 기획이 결국 내가 글쓰기 기획에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쓸지, 내 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쓸지 어떻게 구성할지 하나하나가 기획인데 이렇게 일상이 기획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기획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기획안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종종 쓸 일이 있는데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가정 기획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획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상, 그리고 목적, 거기에 맞는 적합한 행동 디자인인데 또 결국 내가 어떤 컨셉의 글을 쓸 건지 누구를 타겟으로 쓸 건지 그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실현 가능한 나만의 색깔, 나의 능력 안에서의 글쓰기를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요소들만 고민해서 넣으면 하나의 기획안이 완성이 됩니다. 그 기획안은 글쓰기에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판이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 라는 책에서 우리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에 4가지 습관을 이야기해요. 관찰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이 4가지. 자, 관찰하는 습관은 이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이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관찰. 그 다음에 메모. 그때그때 기록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그죠? 그 다음에 풍부한 그 자기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독서를 통해서 이게 사이에 있을 때
창조가 가능하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네 가지 습관인데 이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썼던 책들에 대한 구성 과정, 거의 그건 맨땅에 헤딩해서 나온 거니까 다른 책의 리뷰가 아니라 제가 제 책을 썼던 과정을 한번 이 네 가지 습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인데 제가 독서 모임, 북렌즈란 독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관찰을 합니다.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멀리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근처에 많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후기를 남겼습니다. 오는 분도 알차게, 못 오는 분도 후기를 보면서 독서 모임을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후기를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모임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된 논문이나 책 같은 것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거 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북클럽, 독서 모임을 책으로 즐길 수 없을까? 혼자서 집에서 방구석에서도 내가 독서 모임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독서 모임 한 기록을 잘 정리하고 이래서 가상 북클럽을 컨셉으로 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책이 탄생했고요. 그 두 번째,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란 책을 쓴 과정도 결국 관찰로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책보다는 사실 영화나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대충대충 보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책 읽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영화도 보고 리뷰 남기고 웹툰도 보고 리뷰 남기고 생각거리를 정리하고 해야지 라고 느꼈고, 이어서 영화 비평이나 웹툰 비평,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논문과 책을 제가 추천을 공부하면서 읽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생각하는 질문. 그래서 아니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미디어도 책처럼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탐구하면 어떨까? 그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미디어 읽기라는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과정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전자책인데 어른의 독해력이라고 책을 쓰게 된 과정이에요. 우선 제가 계속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독서 코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아니라 어른들도 좀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계속 느꼈어요. 관찰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어른들에 대한, 대학생부터 해서 어른들에 대한 이제 오독의 사례, 그 잘못 읽는 거에 대한 패턴과 코칭 기록 같은 걸 부지런히 남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코칭 자체를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메일로 고스란히 기록이 잘 남았습니다. 메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생들과 다른 성인들의 여러 가지 독서 패턴부터 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확증 편향이라던가 경험이 오히려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시킨다거나, 그래서 불러오는 오독의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독해력 공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교과서 수능 공부와는 다른 어른들을 위한 독해력 공부, 또 글귀가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컨텐츠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전자책과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네 가지 습관으로 자기가 완전히 오리지널 독창적인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만든 과정을 볼 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연습을 해서 책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죠? 풍부한 독서라든지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그냥 무심코 관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그죠? 일상적인 것도 그대로 다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넘겨버리면은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이 네 가지 습관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쓸 수 있다는 거, 그죠?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아마 여러분, 우리가 교재만 하면은
중간에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조금씩 활용합니다. 근데 이 영상 활용한 건 좋은데 가끔씩 이제 저작권 문제로 힘들게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 놨는데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데, 자, 다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가주의와 작품주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쪽이 완전히 100% 옳은 태도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는 뭐 작품주의보다는 너무 이제 작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 너무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쨌든 글을 썼으니까 무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 작가주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논문과 관련해서 또 정신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자기 글이 아닌데 표절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지요.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객관성, 응? 혹은 과학성, 합리성이나 객관성 이런 걸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원래 논문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다른 어떤 논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글을 쓰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의 주관이 없는 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한 불교학자가 말한 것처럼 객관주의적인 학문론, 즉 학문은 객관적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오히려 학문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 주관적인 것이다. 왜? 이 이해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주관적이고 또 그렇다면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이어야만 한다. 글을 읽는 사람도 자기 관점에서 글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말이 어? 완전히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논문 중심주의 이런 태도가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 중심주의의 이제 어떤 조금 허점이랄까, 학자들 같은 경우에 논문을 글쓰기에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글쓰기 방식으로 보고 뭐 시적 표현이나 이야기하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어?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예. 그래서 그 논문 문장 중에 나 혹은 저 뭐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말도록 하죠. 나는 뭐 어떻다 이런 표현을 못하게 하죠. 그건 일기체지 논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하죠. 뭐 논문 중에서도 뭐 필자의 경험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나라는 사용을 거부합니다. 논문은 그 주체가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거든요. 논문이 자기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글만 자료만 인용했다면 그게 무슨 논문입니까? 좋은 논문 절대 아니죠. 그것도 편집한 거죠.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명한 전문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주장을 그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좀 전문가나 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논문 자체가 완전히 자기 생각이 빠진 주관이 없는 그런 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텍스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 여기, 31쪽에 보면은, 작가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필 나부랭이를 써놓고 학계 인정을 요구하는 식의 민중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작가주의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부랭이라는 말을 써으니까 수필을 조금, 뭡니까? 약간 평가절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작가주의 글쓰기 철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쾌한 글쓰기, 경쾌하다. 그래서 이 경쾌하다는 것은 무겁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경쾌하다는 것이 너무 가볍고 하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은 가급적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특별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글쓰기는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가벼운 글쓰기도 아니고, 경쾌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조금 부연 설명해 놓은 표현을 보면은 비유를 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쾌란 무거움과 경망 사이에서, 즉 가벼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낚싯지와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쾌함을 지향하는 글쓰기는 무거움과 경망스러움 이 사이에 있는 균형과 조화를 취하는, 어떻게 보면 중용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게 경쾌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경쾌하다는 말을 너무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쾌한 글쓰기에 대해서 뭐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표현은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간을 보면서 합시다. 32분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수업 마지막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글쓰기와 윤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표절하는 교수, 표절하는 학생, 지금 교수와 학생의 문제로만 여기에는 이제 제목에 달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든 또 뭐 국무총리든 어떤 장관이 되려는 사람들도 청문회 이런 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느끼겠지만, 어떤 표절 문제, 뭐 석사 논문이든 뭐 학위 논문에서 표절 문제 때문에 낙마하든지, 아니면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조롱당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장관 국가 요직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요직 오를 수 있냐, 이렇게 비판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크다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느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표절이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표절했는데 표절을 숨기고 나중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앞으로 요직에 오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비난 때문에 남은 인생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태도죠. 이런 표절이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영부인이라는 사람도 국민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사태로 이제 똥통대학으로 뭐 연락해버렸지만은, 누구 이제 글을 쓴 그 자기 표절 당한 교수가 직접 나와서 자기 글의 약 40% 이상, 반 이상을 표절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고, 정말 양심이 없는 그런 교수들이고, 그 국민대 총장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을 받고 또 뭐 재정적 지원 이런 걸로 아마 학교 측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의 명예를 걸고, 그럼 국민대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동창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국민대 전체가 이제 욕을 듣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뭐 황우석 박사 그 당시에 이제 연구 조작 사건도 그렇고, 그 당시 교육부 장관, 특히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엄격한 잣대 청문회에서, 그죠? 논문 표절 이런 거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사실은 우리가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병주 이런 사람들도 교육부 총리 내정자도 연구 실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접근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이걸 선정적으로만 보도할 게 아니고 끝까지 그 문제를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게 학문의 정직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학위 논문이든 뭐 부정이 적발되고 자기 글이 아닌데 인용했으면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한 강좌에서 기말 논문을 제출해 좋은 학점을 받았는데, 다음 학기에 다른 강좌에서 똑같은 주제로 기말 보고서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한테 알리지 않고 옛날 논문을 그대로 다시 내가지고 학점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부정행위인가 아닌가? 당연히 이거는 외국 사례를 따지면은 자기 표절이거든요. 자기의 글을 또 똑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 표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선뜻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영어로 또 진행한 어떤 강의에서 외국인 학생이 That student is a smart guy. 영리한 녀석이네, 그 대학생.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답니다. 정말 영리하다, 스마트 영리하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좀 조롱이 담긴 편이겠죠. 그러니까 서구 대학에서는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자기 표절로 학교의 명문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의 이런 표절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 물론 성실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을 또 교육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교수죠. 그래서 이런 표절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책임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주차 때는 표절에 대한 어떤 수업을 하는 과목도 많거든요. 어떤 리포터나 뭐 글을 낼 때 이렇게 하면은 표절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간단한 리포트를 쓰더라도 자기 생각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인용했을 때는 분명히 그 출처를 밝혀주는 거. 그게 학생 때부터 간단한 리포트 낼 때부터 습관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든 뭐 발표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때 몸에 습관이 배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 배운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인터넷에 무한한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무한하게 복제도 가능한 그런 우리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의 표절 문제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알고 하는 학생도 있고 모르고 하는 학생도 있죠. 요즘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 짜집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짜집기라는 것이 결국 표절 형태의 일부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 과제 대신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논문 과제 대신에 시험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할 때도 논문이나 어떤 이런 글쓰기 이런 평가를 점수를 매기면 학생들이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이 과목을 우리가 수업은 이렇게 하지만 시험 칠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라면은 제가 얼마든지 전부 상향 조정해서 다 잘 줄 수 있지만 한 과목 이제 상대평가를 할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점수로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죠. 아무리 이제 상향 조정해도 그 상대평가 비율을 못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 결국은 객관적인 시험도 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때는 시험 치기 한 2, 3주 전에 미리 시험 관련해서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밖에 좀 시끄러워서 좀 많이 죄송합니다. 지금 수업 중에 제가 또 나가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잠시 후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어차피 4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도래한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예전에는 좀 배우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세, 그죠? 자기만 안다는 현학적인 자세로 이렇게 지식을, 정보를 독점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연구와 교육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권위를 앞세워서 비민주적으로 마땅히 학생 뭐 다 교수와 학생이 다 같이 이제 공유해야 될 그런 지식도 마치 그 어떤 특정 교수가 자기만 독점하려는 그런 자세, 학문적으로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도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놨으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대학은 교수가 의뢰한 학생 논문의 표절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도서관 사서를 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서가 온갖 표절 논문 판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좀 삭막하죠. 약간 사제간에. 그렇지만은 뭐 어차피 여러분 알다시피 석박사 논문을 대표하는 그런 전문업체도 지금 번창하는 이런 상황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죠? 저도 논문을 많이 쓰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요즘에는 논문 학회에 제출할 때 그 뭡니까 표절을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대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과제물을 낼 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과제물 내기 전에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고 과제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담당 교수가 사실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도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텍스트 36쪽에 있죠. 학생 윤리의 문제가 방기되는 원인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분은 첫째는 교수 사이에 학문 윤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생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할 의지도 없다. 교수들이 벌써 부패해 있는데 문제다.
아직 사실은 유효한 말이죠. 특히 예전 교수들 중에 박사학위도 없이 교수된 그런 분들, 아니면 정치적으로 돈을 주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학문 윤리가 정립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급속하게 기업의 논리가 파고드는 대학의 변화 과정에서 창조적 사고력 배양의 필수 요건인 글쓰기를 경시하는 경향. 그죠? 모든 걸 계량화해가지고, 그죠? 점수화하고,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그죠? 이걸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문제라는 거죠. 다행히 요즘에는 교양 필수 과목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창조적 사고와 글쓰기와 비슷한 강좌들이 많죠. 학교마다. 그렇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목이 좀 더 학생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사회 나가기 전에, 그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제 시간입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그 어떤 특수성에 덧붙여서 대학 사회의 미흡한 민주화 탓에 학생의 권리 신장이 여전히 부족하여서 그 반작용으로 학생의 업무를 엄정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과제를 하게 될 때 이런 그 표절이나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윤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41분, 50분 다 됐네요. 집중 탐구는 이제 뭐 한번 글을 써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 좀 빠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우리 글쓰기에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더 공부한 후에 학기 중간쯤에 그때쯤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 탐구 부분은 좀 남겨 놓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뒤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장의 글쓰기 기초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